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선도의 만흠 문학 작품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보통 2수에서 3수가 많이 수록되거나 3, 4, 5수 뭐 이렇게 수록이 되지 전문이 수록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과서에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하지만 전수를 공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만흠. 이 만이라는 것은 차의 만자입니다. 흔히 이제 정수기를 많이 보다 보면 만수, 만빙, 얼음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 찬 대상이 뭐냐면 흥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이 가득 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얘기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 화자가 기분이 그렇게 좋은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시를 읽어볼 건데, 일단 시를 읽어보기 전에 이 시가 어떻게 창작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디다 써볼까? 여기다 살짝 써볼까요? 이 시를 창작한 사람은 누구냐면 윤선도라는 사람이 옆에 써있죠. 윤선도라는 사람이 이 시를 창작을 했는데, 이 시에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자연에 대한 내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단어로 이것을 써볼 건데, 첫 번째가 바로 강호가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은 시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강호가도, 자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한 단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안빈낙도라는 키워드입니다. 안빈, 편안할 안자에 가난할 빈자,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낙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다 만흥에 대한 이야기랑 어울리는 시어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신연주지사입니다. 이 굉장히 클리셰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알겠지만 좀 상관없어 보이는 갑자기 연이 하나 툭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당시 충신연주지사는 좀 내모를 벗어났지만 4대부 중에 클리셰라고 보면 됩니다. 클리셰는 너무 약간 외래어니까 좀 쓸 수 있는 말이 클리셰라고 쓸까요? 4대부의 클리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4대부가 시를 쓸 때 설사 유배를 가서 시를 썼던 왕 앞에서 시를 썼던 간에 항상 왕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왕이 유배 보내서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왕 나쁜 놈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부의 클리셰 중에 하나인 충신연주지사가 이 작품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로 이 작품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시조 알죠? 시조. 흔히 우리가 아는 시조, 하여가 뭐 이런 거 알죠? 하여가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쪄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이런 거 넋이라도 읽었고, 그런 시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의 시조인데, 이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6개가 한 세트예요. 마치 과자를 사면 한 묶음이 오듯이 시조가 한 묶음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조도 연시조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종장의 맨 첫 번째가 3글자라는 규칙이 다 지켜진 시입니다. 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윤선도의 배경은 뭐냐면, 윤선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마차를 타고 걸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행차를 나간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윤선도가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지만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관리였나봐요. 그래서 먼 산골에 유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약 1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창작한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유배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1수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봅시다. 산수간 바회 아래. 이 산수간 바회 아래, 여기서 산수간 바회 아래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자연 속을 의미합니다. 자연. 이 시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당히 대유법을 많이 써요. 대유법. 그 어디에서나 대유법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유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들이 투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빵을 달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민중들한테 정말 식빵만 한 바가지를 주면 사람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빵을 달라라는 것에 숨어있는 이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식량, 즉 먹을 것을 달라, 우리의 삶을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하나의 그런 키워드들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자연을 상징한다, 속세를 상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띠집, 여기서 띠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띠집, 뛰다, 걷다, 뭐 이런 뛰가 아니라, 여기서 띠집은 굉장히 소박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소박한 집. 소박한 집을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운막 같은 거죠. 운막. 그러니까 시의 지금 상황이 산수, 자연 속에서 소박한 운막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윤선도가. 다음, 그 모론 놈들은 운난다 한다마는, 봅시다. 여기서 그 모론 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모론 놈. 이 모론 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놈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놈. 여기서 모르는 놈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렇게 정도 보면 돼요. 자연을 잘 모르는 녀석들은 운난다 한다마는, 여기서 운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깔깔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다. 해서 정리해보면, 그 자연을 모르는 놈들은 비웃을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어리고 하얌의 뜻이는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의 확대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오늘날에는 어리다라는 뜻이 child, 어린 애들을 어린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어리석고 하얌의 뜻이는 내 분인가 합니다. 하얌, 여기서 하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골뜨기라는 말이에요. 시골뜨기. 흔히 뭐 촌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뜻이고요. 되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고 하얌, 시골뜨기인 뜻은 내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내 분인가 하노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떤 표현이다? 근데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어리석고 시골뜨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이 시를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비되는 시어가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모론놈이랑 산수간 바회, 이거 두 개가 굉장히 대비되는 시어입니다. 산수간 바회 안에는 자연을 상징하고, 그 모론놈들은 그걸 모르는 애들이죠. 자연을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어를 대비해서 알아둬야 된다. 산수간 바위 아래는 뭘 상징하냐면, 제가 여기서 그냥 앞으로 이 세모 요거 두 개는 딱 그 키워드로만 쓸게요. 요 파란 세모랑 노란 세모를 쓸 건데, 노란 세모는 뭘 나타내냐면 속세, 파란 세모는 자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 산수간 바위 아래는 자연을 나타내고, 그 모르는 놈들, 잘 모르는 놈들은 속세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춰 먹은 후에 바회 끝 물가에 슬크지 논이로라.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야. 봅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리밥, 풋나물 이런 것들은 다 자연에 해당하겠죠. 또 바회 끝 물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또 뭘 상징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소박하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화로구이를 해먹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보리밥과 풋나물을 딱 그리고 과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맞게만 먹습니다. 적당히. 소식하는 거죠. 적당히만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소박하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안존지조, 안빈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위 끝을 이 물을 실컷 논인다는 거예요. 실크지는 무슨 말이냐면 실컷이라면 실컷. 실컷 논이노라. 그리고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속세. 그래서 그 남은 여남은 얘는 그냥
대놓고 속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를 줄이 이시랴. 그 연함은 일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속세, 그래서 뭐 부귀영화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속세랑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를 줄이 이시랴라는 말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 나 필요 없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남은 연함은 일, 부귀영화 같은 거 난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삼수를 볼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뇌를 바라보고. 뇌라는 말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던데 뇌는 산을 얘기해요. 산, 마운틴. 잔을 들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 부분 중요하니까 아래로 내려서 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던 님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뭐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던 님보다는 자연이 더 반갑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던 님을 사용함으로써 그리던 님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반가움,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던 님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뭐 교과서 중에서 뭔가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조랑 같이 쓰였다고 그래서 그리던 님? 이거는 뭔가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리던 님이 오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에 대한 반가움이 더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구문이라는 거라서 이 부분은 별표를 쳐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말씀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cry. 이게 아니어도 못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근데 말씀도 울음도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아. 한마디로 굉장히 어떤 거냐면 뭔가 뭐라고 할까? 감정 변화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갑자기 감정 변화 없다고? 그럼 누가 감정 변화 없는데? 바로 이 감정 변화가 없는 대상은 뭐예요? 바로 자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앞에 뇌라고 했으니까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드러난다고 봐야 되냐면 산은 말씀도 울음도 안 해. 하지만 내가 좋아해 라는 말이죠. 앞에 임을 갖다 들이대면서 임보다 자연을 보는 반가움이 난 더 커. 자연, 즉 산은 말도 울음도 안 해도 내가 좋아해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산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산을 의인화했다. 자, 실제로 산이 말하는 거 본 사람, 산이 우는 거 본 사람 없죠. 하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함으로써 산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의인화하는 말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공부하면서 이 수별로 키워드가 있어요. 1번은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자연에서 사는 거 나 만족스러워. 이게 1번 수의 키워드고요. 2번은 썼죠. 안빈낙도랑 플러스 즐거움. 나 너무 즐거워 자연에서 사는 게. 3번은 즐거움이랑 하나 좀 중요한 키워드가 보이려나? 모라일체. 모라일체가 뭐냐면 아주 자연과 교감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모라일체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들고 혼자 앉아요. 잠이 있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봅니다. 한잔하면서 바라보고 딱 쉬고 있어요. 근데 그리던 님이 왔어. 하지만 나는 자연을 보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즐겁기 때문에 반가움이 님이 왔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이것보단 못하다라는 거죠. 말씀도 울음도 안 해도 한마디로 산이 말하거나 뭡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삼수도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알아둬야 되는 시어가 있어요. 봅시다. 여기서는 바로 자연을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뇌겠죠. 뇌. 그렇다면 속세를 표현하는 건 뭐냐? 바로 그리던 님입니다. 님은 속세에 사는 대상인데
자연에 놀러 온 거죠. 하지만 뇌 같은 경우는 자연이니까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또 기억을 해야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사수. 누구셔 삼공도곤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봅시다. 도곤, 이 도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도곤을 많은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이 도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곤은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 바로 이 30이에요. 30. 그 다음에 또 만승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30이 낫다 하더니 30이 뭐보다 낫겠어요? 만승이 이만하랴.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30이랑 만승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를 통해서 당연히 뭘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요? 30이랑 만승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앞에서 주로 자연에 대한 얘기함으로써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30이 있어. 만승이 더 좋대.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대? 자연도 좋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30 만승을 데려온 거지. 임을 데려온 것처럼. 임을 데려온 까닭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을 그리워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이랑 만승을 데려온 것도 자연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승이 이만하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만하겠는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레아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설이. 그래서 30, 도공이 이거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연만 하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이법도 사용되었고 30이 만승보다 낫지만 그것보단 자연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 낙뒀더라 라는 건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헤아려 보니 소부와 허유의 즐거움을 갖더라. 그래서 이제 헤아려 보니 소부와 허유의 낙뒀더라는 뭐라고요? 즐거움 같더라. 이런 이야기고 여기서 소부랑 허유가 등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부랑 허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사이용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고사합니까? 고사? 고사가 뭐예요? 옛날 이야기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고사를 인용했다는 건데 어떤 고사냐? 자, 들어보세요. 옛날에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임금. 옛날에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임금. 이 사람이 소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내가 좋은 직책을 줄 테니까는 좋은 직책을 줄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해. 소부가 뭐라 그랬어요? 싫어. 싫어. 나는 자연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강이 있잖아요. 강에 가서 이렇게 귀를 씻었대요. 왜 귀를 씻었어요? 그 더러운 속세의 말을 들었으니까 귀를 씻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요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어. 임금 왕이 왕. 그 사람이 소부한테 찾아와가지고 인거하고 있는 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얘기했더니 싫어요 하고 귀를 이렇게 물에 씻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자연에 은거하고 있던 허유라는 사람이 소를 끌고 있어요. 소. 카우. 소를 끌고 있었는데 이 소를 끌고 이렇게 허유가 그렇게 귀를 씻고 있는 소부의 옆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목이 말라 했대요. 목 말라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 허유가 어떻게 했어요? 소를 끌어당기면서 야, 그 물 더러워 먹지 마.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허유가 소한테 그 물을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 귀를 씻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내과에다가 막 목욕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을 못 먹겠던가 물리적으로 뭔가 세균의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속세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소부의 귀를 닦아서 이 물조차도 속세에 물들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을 먹지 못하게 했대요. 소를 끌고 갔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뭐 소부가 귀 닦았다 뭐 소가 맛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자연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은거했던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소부나 허유가 느꼈던
즐거움 같더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하랴 여기서 막 감탄하고 있잖아. 자연 이렇게 좀 뭐 이만 30 뭐 만승 이만하랴 얘기하고 나서 이제로 헤어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이제 헤아려 보니 씁시다. 나도 모르겠어. 자, 이제로 헤어든이 뭐라고요? 이제 헤아려 보니. 이제서야 보니까 소부나 허유가 느꼈던 즐거움만큼 내가 좋다. 야, 소부랑 허유는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런 오바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부나 허유의 즐거움 같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물어보죠. 30이 뭐고 그렇다면 30이 뭐고 만승이 뭐냐? 30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해서 3명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의 높은 정승, 산정승을 얘기하고 만승은 천자를 얘기해요. 천자. 천자는 옛날부터 중국 고사상으로 거의 뭐 옥황상제 정도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 한마디로 왕. 근데 그런 사람보다 자연에 있는 나의 즐거움이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에 있는 나의 즐거움이 더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실시야. 자, 봅시다. 여기서 내 성이라는 거, 여기서 내 성은 뭐냐면, 그냥 참고로 4번에 그걸 보고 와야지. 4번의 토픽은 뭐냐면 바로 자부심. 내가 소부나 허유만큼 즐거움을 느끼고 도곤이나 만승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연에서 이 강호가도에 있어서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오케이? 다음 5번 봅시다. 내 형, 여기 형은 뭐냐면 본성, 여기도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또 뭐야? 그 자연과 속세 비교하는 거. 자연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임천하능이 임천하능. 밑에 수를 제가 안 했으니까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더라. 임천하능은 뭐냐면 이거는 자연 속에서 논의는 한가로움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네. 자연 속에서 논의는 한가로움. 이 자연 속에서 논의는 한가로움을 아무도 비길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아마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내가 간다면 노래 불러요? 태연이 불러요? 어쨌든 아무도 자연 속에서 놓는 한가로움을 아무 것에도 비길 데가 없다.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임천하능이 자연이고 다시 이번에는 뭐 삼공이라든지 만승 뭐 이런 것들이 속세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다음 봅시다. 오수. 자, 내 성. 여기 성은 뭐야? 본성이에요. 본성. 내 본성이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도 필기할 때가 없어서 막 자세히 쓰진 않겠지. 게으르다는 게 진짜 막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배 긁으면서 TV 보고 있고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막 할 일 막 미루고 뭐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이 게으름은 뭐냐면 쓰긴 해야겠다. 이 게으름은 뭐냐면 속세의 일에 관심이 없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지. 이 게으르다는 걸 갖다가 얘는 우리 그 집에 사는 동생처럼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또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 게으름이 진짜 막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이런 게으름은 아니에요. 하늘이 알으실사요. 하늘이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느껴보세요. 자, 내가 속세일에 관심이 없고 그런 뭐 재물이나 이런 거 욕심 없다는 걸 하늘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그래서 아니 맡겨는 한 일도 아니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니까 인간 만사는 또 뭘 나타내요? 바로 속세라. 속세. 속세에 대한 일은 하나도 안 맡기고 다만 도토리 없으니 도토리를 다람쥐가 좋아하는 그 도토리가 아니에요. 이 도토리는 도토리 없다. 이건 도토리가 없다가 아니라 도토리 없는 이거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는 본성이 욕심에 관심이 없어. 속세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걸 하늘이 알아. 그래서 인간 만사, 즉 속세에 대한 일은 하나도 나한테 맡긴 게 아니라 다만
다투지 않는 강산을 지키라고 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속세에서는 막 영의정 자리 놓고 막 암살하고 그죠? 다 좌의정 될 거야 막 암살하고 재물 얻을 거야 막 빼앗고 그런 게 있는데 자연 야 난 이 산을 가질 거야 뭐 요새는 뭐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응? 노급 주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자연은 다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나의 본성에 맞게 지키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고 5번에서는 그래서 뭘 들었냐면 귀의했다는 귀의. 난 자연에 귀의한 사람이다. 이런 사유로 뭐 이렇게 해서 5번은 자연에 귀의한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이 좋다. 자연 is the best. 그러면서 자연을 계속해서 일찬하고 자연에서 살고 있는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6번에서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그걸 좀 잘 보세요. 6번에서 그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데 6번은 좀 약간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예요. 강산이 좋다 한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강산이 좋다 한들 그러니까 강산이 좋긴 하지만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 내 분으로 누웠느냐는 뭐냐면 나의 분수로 그게 가능하겠냐? 나 또 설이죠. 이런 말이에요. 야 자연이 좋긴 하지만 네 분수로 그게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비유를 하자면 야 물론 하버드 대학교 좋지만 네 분수로 하버드 대학교 가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상해. 아까까지는 막 자연 자부심 나타내고 귀의하고 막 자연 좋다 만족한다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갑자기 내 분으로 가능하겠냐? 또 이런 갑자기 좀 약간 황당한 그런 되게 이상한 갑자기 변수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님군 은혜를 더욱 아노이다. 님군은 뭐냐면 임금을 알아.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안돼요. 더욱 알겠도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이 갚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뭘 갚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애라. 해올 일이 없애라는 뭐예요? 갚을 길이 없다.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은혜가 크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유교적 추계 사상이 드러나요. 유교적 추인 사상이랑 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어떻다고. 앞서서 자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자연 내분에는 안 맞아. 임금의 추인을 더 느꼈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다. 상투적이다. 클리셰라는 것은 좀 좋은 표현이 상투적이고 또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윤선도가 사대부잖아요. 그죠? 사대부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선도라는 사람 자체가 자연에 은거하고 자연을 좋아했겠죠. 하지만은 일단 천성 자체가 사대부, 글 쓰는 사람이고 임금한테 충성을 바치는 신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아무리 속세가 좋아도 아이 다시는 임금 곁에 안 갈 거야. 뭐 임금은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썼다가는 평생 유배지에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클리셰한 표현을 넣었다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사실 이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 자체가 막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있어요. 필기할 게 많고 외울 게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일 뭐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라든지 외울 거 더럽게 많은 거, 뭐 농무 뭐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외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윤선도의 만흥은 사실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 류의 작품 자체가 아니고 대신 뭐가 어렵냐면 윤선도라는 작품 안에 이 해석하는 게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뭐 일단 글 자체가 현대 쓰는 말이랑 현대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뭐 가령 어딨어 좀 약간 특이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토리 없음 뭐 이런 말들을 다투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중세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사뭇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꼭 꼼꼼하게 영상을 다시 좀 돌려보시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참고서나 자습서나 지도서나 다 보면서 만드는 글 강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